동물농장. 복서의 갈라진 발굽은 오래동안 낫지 않았다. 전승 축하잔치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이미 풍차의 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복서는 단 하루도 일을 쉬려 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남에게 안 보이는 것만이 훌륭한 태도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남몰래 크로버를 향해 실은 발굽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털어놨다. 크로버는 약초를 씹어서 찜질을 해줬다. 그녀와 벤저민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라고 복서에게 충고했다. 말의 허파라 해서 영원토록 견딜 수는 없어요 라고 크로버가 말했지만 복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희망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은퇴하기 전에 풍차의 건설이 완전히 성공하는 것을 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동물농장의 법률이 처음 제정된 당초 청년은 말과 돼지에게 있어서는 12살, 암소의 경우는 14살, 개는 9살, 양은 7살, 암탉과 거위는 5살로 각각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충분한 액수의 노후 연금이 지급된다고 결정되어 있었다. 아직은 은퇴하여 실제로 연금을 타고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었으나 근래 이 문제가 점차 논의되고 있었다. 과수원 저쪽의 작은 목장에 보리를 심기로 결정한 후 큰 목장 한 구석을 울타리로 막아서 정년 퇴직한 동물들의 방목장으로 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어떻든 그 소문에 의하면 말의 경우 연금은 하루에 밀 5파운드, 겨울에는 건초 15파운드, 그리고 축제일에는 당근 또는 사과를 한 개씩 더 준다는 것이었다. 복서와 12번째 생일은 복서의 12번째 생일은 내년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생활은 괴로웠다. 금년 겨울도 지난해 겨울과 똑같이 춥고 식량 사정은 한층 악화되고 있었다. 돼지와 개를 제외하고는 또다시 식량 배급량이 감소되었다. 식량 배급량을 너무 엄격히 평등하게 하는 것은 동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스틸러가 설명하였다. 아무튼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 실제로는 결코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증명하기란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분명히 잠시 동안은 배급량의 재조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그래도 존스 시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는 높은 소리로 빠르게 숫자를 읽어서 모두에게 귀리, 건초, 순무 등도 존스 시대보다 더 많이 먹고 있으며 노동시간도 짧아졌고 음료수도 좋아졌으며 수명도 연장되고 어릴 때 사망하지도 않고 자라나는 동물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으며 축사에 깔집이 많아지고 벼룩의 해가 훨씬 줄었다는 것을 증거로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그 설명을 곧이곧대로 모두 믿었으나 실은 존스 시대 및 그가 표방하던 일체의 일은 거의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생활이 고달프고 항상 배가 고프고 또 추우며 잠을 안 자고 있을 때에는 항상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심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었다. 또한 스킬러가 빼놓지 않고 지적한 대로 그 무렵에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단한 차이인 것이다. 이제 먹여 살려야 할 식구는 많이 늘어났다. 가을에 4마리의 암돼지가 거의 동시에 출산해서 31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 돼지들은 흑백색의 점박이었다. 그리고 이 농장에서 수태지는 나폴레옹 뿐이므로 그 새끼 돼지의 아비가 누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 후 벽돌과 제목을 사들였을 때 농장주택의 뜰에 교실을 건축한다고 발표하였다. 당분간 새끼 돼지들은 농장주택에 부엌해서 나폴레옹 자신이 교육시켰다. 그들은 뜰에서 운동을 했고 다른 동물의 새끼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것도 그 무렵에 결정된 일이었지만 돼지와 다른 동물이 좁은 길에서 만났을 때 다른 동물은 옆으로 비켜서야 하며 또한 모든 돼지는 그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일요일에는 꼬리에 녹색 리본을 다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그의 농장은 상당히 풍성한 수확을 올렸으나 그래도 현금은 부족했다. 교실을 세우기 위한 벽돌, 모래, 석회를 사들여야 했으며 또한 풍차의 기계를 구입할 돈도 모아야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유나 양초, 나폴레옹의 식탁에만 올릴 설탕, 그 밖의 도구, 목근, 석탄, 바늘, 고철, 개가 먹을 비스킷 등의 생활 필수품도 모두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건초 한 가리와 수확된 감자의 일부가 매각되고 계란 판매 계약이 매주 600개로 늘었다. 그 때문에 이에는 암탉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수요를 줄이지 않을 정도의 병아리만을 부화시켰을 뿐이었다. 12월에 감축된 식량의 배급량이 2월이 되어서 다시 감축되었고 축사의 등불은 등유 절약 때문에 금지되었다. 그러나 돼지들은 매우 편한 것 같았으며 실제로 체중도 증가하고 있었다. 2월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 오후 동물들이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구수하고 달콤하며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부엌 뒤편에 존스 시대에는 사용된 일이 없는 작은 양조장에서부터 안뜰 쪽으로 흘러들었다. 이것은 보리를 삶고 있는 냄새라고 누군가가 말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픈 듯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를 맡고는 저녁 식사 때 나올 따뜻할 여물이라도 만들고 있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따뜻한 국물은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일요일에는 지금부터 보리는 전부 돼지에게만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수원 기호이 밭에는 이미 보리가 파종되어 있었다. 그 얼마 후 모든 돼지들에게 매일 세 홉의 맥주가 배급되었으며 나폴레옹에게만은 반 갤런이 할당되어 항상 크라운더비 제의 수프용 접시에 담겨 나온다는 뉴스가 어디선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생활이 과거 생활보다 더 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노래와 연설과 행진은 늘어났다. 나폴레옹은 매주 한 번 동물농장의 전투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자주적 시위행진이라는 것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정해진 시간에 동물들은 이를 중지하고 돼지를 선두로 말, 암소, 양, 거위의 순서로 편성을 해 농장 안을 행진하며 돌았다. 개들이 그 대열의 측면을 지켰고 나폴레옹 직속인 검은 수탈기 선두에 섰다. 복서와 클로버가 말국과 뿔이 그려져 있는 나폴레옹 동지 만세라는 표제가 붙은 녹색 농장기를 들었다. 그런 후에는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몇 가지 시의 낭독이 있었고 최근의 식량 생산 증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스퀼러의 연설도 있었으며 축포가 발사되는 일도 있었다. 양들은 자주적 시위 행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서 만일 누군가 이런 것은 시간 낭비이며 죽기만 할 뿐이라고 불평하면 기다렸다는 듯 양들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고 연신 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동물들은 이 축제를 좋아했다. 어찌되었든 진실한 의미로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쾌한 일이었다. 그래서 노래와 행진과 스킬러의 숫자 나열, 축포와 수탈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펄럭이는 깃발 때문에 그들은 배고픔을 적어도 잠시 동안은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4월이 되어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이 단독 후보여서 그는 전원일치로 당선되었다. 그날 스노볼이 존스와 공모한 경과를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모두가 이제까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스노볼은 단순히 전략적으로 외양간의 전투에 패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존스 쪽에 붙어 싸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인간군을 지휘했고 인간 만세를 외치면서 전투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동물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스노볼의 등의 상처는 실은 나폴레옹에게 물린 차례였던 것이다. 여름의 중간쯤에 수년 동안 행방을 감추었던 갈가매기 모제스가 갑자기 농장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예전과 똑같이 슈가캔디 산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서서 검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물에게는 몇 시간이고 계속 짓거려댔다. 저쪽에 말이오, 동지. 하고 그는 커다란 무리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뽐내듯 말했다. 저쪽에 지금 보이는 저 검은 구름이 있는 바로 저쪽에는 슈가캔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같은 불쌍한 동물들은 일하지 않고 언제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있어요. 그는 언젠가 하늘로 높이 올라갔을 때 그곳에 갔었는데 사철 클로버가 만발한 들판과 다카 과자가 있는 울타리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동물이 그가 말하는 것을 믿었다. 지금의 생활은 배가 고프고 힘이 들지만 어딘가 다른 곳에는 즐거운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것은 모제스에 대한 돼지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모제스의 슈가캔디 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도 하지 않는 모제스에게 농장에서 살 것을 허락했고 뿐만 아니라 매일 맥주를 한 홉씩 배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굽이 완쾌되자 복서는 전보다 한층 근면하게 일했다. 실제로 그 1년간 모든 동물들은 마치 누에처럼 일했다. 농장 일과 풍차, 재건 작업 외에 3월부터 시작된 새끼돼지의 교실 건축 공사가 있었다. 부족되는 식량으로 장시간 노동하기란 매우 참기 힘들었고 괴로웠다. 그러나 복서는 결코 굽히지 않았다. 그의 말이나 행동에는 체력이 이미 예전 같지 못하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단지 이제까지보다 조금 변한 것은 그의 외모뿐이었다. 피부는 전처럼 윤기가 없었고 커다란 엉덩이의 살이 줄어든 것 같이 보였다. 봄에 풀이 돋아나게 되면 복서도 다시 살이 오를 거야 라고 다른 동물들은 말했으나 봄이 되어도 복서는 살이 오르지 않았다. 채석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언덕길 도중에서 거대한 돌덩이를 힘으로 버티고 섰을 때 그의 전신은 오직 의지의 정신력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럴 때 그는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클로버와 벤자민은 늘 몸을 조심하라고 그에게 충고했으나 복서는 역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퇴직할 때까지 충분한 돌덩이를 쌓아 올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늦게 복서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연 온 농장에 퍼졌다. 그는 혼자 나가서 돌짐을 풍차 있는 곳까지 끌고 갔던 것이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몇 분 후 복서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해요. 하며 비둘기 2마리가 소식을 가지고 날아왔다. 농장 안에 있던 절반가량의 동물들이 풍차가 서 있는 언덕으로 뛰어갔다. 마차바퀴 사이에 복서의 목이 끼어 머리를 들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다. 눈은 몽롱했고 옆구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입에서는 한 줄기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클로버가 무릎을 꿇고 그의 옆에 앉았다. 복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배를 다쳤소. 하고 복서가 가냘프게 말했다. 그렇지만 대단치 않아요. 내가 없어도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풍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오. 돌을 매우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어차피 나는 정년까지 앞으로 한 달뿐이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는 은퇴를 마음속으로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벤저민도 나이를 먹었으니 나와 같이 은퇴시켜서 내 친구가 되도록 해줄지도 모르지. 어서 치료를 해야겠어요. 하고 클로버가 말했다. 누가 스킬러에게 보고해줘요. 다른 동물들은 스킬러에게 그 일을 알리기 위해 즉시 농장 주택으로 뛰어갔다. 클로버와 벤자민만이 뒤에 남았다. 벤자민은 복서 옆에 앉아 묵묵히 기다란 꼬리로 그에게 달라붙는 파리를 쫓아주고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스킬러가 나타났다. 그는 농장 안에서 가장 성실한 일꾼에게 이처럼 불행이 닥친 데 대하여 나폴레옹 동지가 매우 슬퍼하고 있으며 복서를 윌링턴시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미 수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약간 불안을 느꼈다. 그것은 몰리와 스노볼 외에는 농장을 떠난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병든 동지를 인간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윌링턴시의
수의사라면 농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히 치료할 수 있다며 스큘러는 쉽게 그들을 이해시켰다. 그리고 반 시간쯤 지나서 상태가 다소 좋아지자 복서는 겨우 일어나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자기 마구간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클로버와 벤자민이 그를 위해서 푹신푹신한 지프로 된 침대를 준비해 놓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복서는 자기 마구간에서 지냈다. 돼지들이 욕실에 의약 상자 속에서 발견한 커다란 핑크색 약을 보내주어 클로버는 그 약을 하루에 2번씩 식사 후에 복서에게 먹였다. 밤에는 그녀가 그의 마구간에 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벤자민은 그에게 달려드는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자기 병 같은 건 조금도 슬프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완쾌된다면 아직 3년쯤은 살 수 있을 것이며 그 큰 목장의 한 구석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렇게 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정신수양을 할 것이며 또 알파벳의 남은 22자를 외우는데 여생을 바칠 작정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벤자민과 클로버가 복서에게 문안 올 수 있는 것은 근무 시간이 지난 뒤뿐이었다. 포장마차가 복서를 데리고 온 것은 대낮이었다. 때마침 동물들은 모두 돼지의 감독 밑에서 열심히 물밭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벤자민이 목이 터지라고 절규하면서 농장 주택 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놀랐다. 벤자민이 흥분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또 그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었다. 빨리 와요, 빨리 와! 하고 그는 소리를 질렀다. 빨리 와요! 복서가 끌려가요! 동물들은 돼지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이를 중지한 채 농장 주택을 향하여 일제히 뛰어갔다. 과연 안뜰에 가로 간판을 써붙인 커다란 상자형의 이두마차가 서있고 마부석에는 모자를 쓴 날카롭게 보이는 남자가 앉아있었다. 복서의 마구간은 텅 비어있었다. 동물들은 그 마차 둘레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안녕 복서, 안녕 하고 일제히 인사했다. 바보들, 이 바보들아! 벤자민은 그들의 주위를 이리저리 뛰며 작은 굽을 구르면서 소리를 높였다. 이 눈뜬 잡님들아! 저 마차 옆에 뭐라고 써있는지 못 읽었어? 그 말을 듣고 동물들은 조용해졌다. 뮤리엘이 한 자씩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벤자민은 그녀를 옆으로 밀치고 조용해진 가운데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엘프레드 시몬스 폐마 도살 및 악교 제조업, 울린턴시 피형 및 골분 판매, 계집 판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복서는 말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거란 말이오. 동물들의 입에서 일제히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마부석의 사나이가 채찍으로 말을 때리자 마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뜰을 떠났다. 동물들은 모두들 소리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 클로버는 다른 동물을 밀치고 맨 앞으로 나갔다. 마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클로버는 다리에 온 힘을 다해서 전속력을 내려고 하였으나 좀처럼 속력을 낼 수가 없었다. 복서! 하고 그녀는 외쳤다. 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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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외치자 마침 이때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콧잔 등에 흰줄이 있는 복서의 얼굴이 마차 옆에 작은 창에 나타났다. 복서! 클로버는 거의 미친 듯한 소리로 불렀다. 복서 내려요! 빨리 내려요! 당신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내려요 복서! 빨리 내려요! 하고 동물들은 모두들 그 소리에 멈추어서 소리질렀다. 그러나 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며 그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갔다. 클로버가 한 말을 과연 복서가 알아들었는지 분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에서 사라지고 마차 안에서 텅텅하고 발굽을 구르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차를 차부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전 같으면 복서의 발굽으로 2-3번 걷어찼으면 이런 마차쯤은 쉽게 부서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에게는 이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 후 발굽 소리가 점점 작아져 들리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동물들은 절망에 빠져 마차를 끌고 있는 두 마리에게 멈춰주도록 애원하기 시작했다. 동지여, 어이 동지여!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수원이요, 당신들 형제를 도살장으로 데려가지 말아요. 그러나 얼빠진 이 말들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귀를 뒤로 젖힌 채 걸음을 빨리 했다. 복서의 얼굴은 다시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빨리 앞으로 가서 판자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다음 순간 마차는 판자문을 지나자 급히 한 길 쪽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복서를 본 최후였다. 그 후 사흘이 지나서 복서는 말로써 가능한 치료는 다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이 윌링턴 씨의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스킬러가 이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나타났다. 나는 복서의 임종에 여러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 아픈 전경을 본 일이 없습니다. 스킬러는 앞다리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거의 들릴락말락한 가냘픈 소리로 내 귀에 대고 오직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풍차의 완성을 못 보고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진합시다, 동지 여러분! 하고 그는 가냘프게 외쳤습니다. 항상 전진하라,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만세!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동지 여러분, 이것이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스킬러의 태도가 돌연 변하였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작은 눈으로 수상쩍은 듯 구석에서 구석까지 살펴보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복서가 입원한 후 못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동물들 가운데는 복서를 데리고 간 마차에 페마도살업이란 글이 써있는 것을 보고 경솔하게 복서가 마치 도살업자에게 인도됐냐 기약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이리저리 뛰면서 분개하여 말했다. 우리들의 존경하는 나폴레옹 동지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리가 없다고 그는 외쳤다. 그러나 그 진상을 들어보면 간단했다. 그 마차는 원래 도살업자의 소유였다가 수의사가 사서 미처 상호를 지우지 못했는데 그것이 오해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이 설명을 듣고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킬러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복서의 임종을 눈앞에 보듯 상세히 말하고 그가 받은 친절한 간호와 나폴레옹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불한 값비싼 약에 대해 말하자 그들의 일말의 의욕도 사라지고 동지의 죽음을 당해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복서가 행복한 죽음을 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조금은 진전되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은 그 다음 일요일 아침 회합에 나타나 복서를 칭찬하는 짤막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죽은 동지의 유해를 농장까지 옮겨 매장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이미 농장주택의 뜰에 있는 월계수로 커다란 조화를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바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안으로 돼지들이 복서 추모회를 베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복서가 입바르처럼 강조했던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와 나폴레옹 동지는 항상 옳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표어를 상기시키면서 모든 동물들이 이 말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아 마음 깊이 새겨두라고 역설하고는 연설을 끝냈다. 추모일이 되자 윌링턴시로부터 식료품점의 포장마차가 와서 동물주택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전하였다. 그날 밤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렸고 얼마 뒤 심한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리고 11시경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난 후 소동은 멈췄다. 다음날 낮까지 농장주택은 마치 모두 죽어버린 것 같이 조용했다. 그리고 돼지들이 어디서인지 돈을 얻어 위스키를 한 상자 사들여 자기들끼리 마셨다는 소문이 퍼졌다. 자주